오늘은 전성훈 아산정책연구원 개건연구위원과 인터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성훈 연구위원께서는 통일연구원 원장을 지내셨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안보실 안보전략 비서관을 지내셨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지금 이 1년에 전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의 단초는 금년도 1월 1일 날 김정은의 2018년도 신년사가 되겠습니다. 그 신년사를 시작으로 지금과 같은 그 공세적인 외교 행보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신년사의 내용을 보시면 처음의 시작이 국가 핵무력을 완성했다. 그 대업을 완성했다라고 시작을 하고, 이제 그 김일성과 김정은, 수령님과 장군님의 염원을 이루게 되었고, 인민의 보금인 핵을 갖추게 되었다. 그런 전제 하에 이제 남한에서 그 겨울 올림픽이 열리는데, 같은 민족 차원에서 잘 됐으면 좋겠고, 또 9월에 우리 공화국 수립 창건 기념일도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일련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 상황은 결국 김정은의 드라이브를 걸고 김정은의 이니셔티브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은 북한 정권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뭐 제재에 대한 위협도 그 위협에서 나왔다는 그 일부 분석도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핵무력을 완성한 북한, 그리고 남한 정부에 믿을만한 남한 정부가 들어서서 우호적인 여건이 형성되었다라는 이 두 가지 상황을 기본으로 해서 북한 정권이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현재 상황을 전개해 나가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내 여동생을, 가장 가까운 혈육인 내 여동생을 남한으로 보내도 문제가 없다 하는 그런 자신감 속에서 김여정도 특사 자격으로 남한을 방문했다고 봅니다. 일부에서는 대화, 즉 제재 때문에 대화를 북한이 원하기 때문에 이제 미북 대화도 제의했다고 하는데, 박사님께서 보시기에는 핵무력이 완성됐기 때문에 당당한 입장에서 대화를 요구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제재로 인해서 지금 뭐 전례 없이 강한 대북 제재가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 그 지도부가 피부에 와닿는 그 고통을 느끼기 시작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북한 정권의 속성이 뭐 제재 때문에 그 천신만고 끝에 손에 쥐게 된 핵을 포기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너무 순진한 생각이 아닌가 싶고요. 북한 정권은 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수십만 내지 수백만의 동포를 아사시킨 정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핵과 정권의 생존을 동일시하고 있는 북한 정권이 제재가 무서워서 핵을 포기하기 위해서 대화에 나왔다고 보는 것은 너무 단순한 사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김정은이 중국에 갔는데 이걸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예, 일단은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비춰볼 때 당연히 예상을 할 수 있는 수순이었습니다. 세계 그 정치 무대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김정은으로서는 일단 중국을 첫 방문지로 선택함으로써 중국 지도부의 체면을 살려주고, 중국이야말로 북한의 가장 우호적인 국가라는 것을 대내적으로 각인시키는 것과 동시에, 그러면서 이제 중국 지도부의 체면을 살려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현재 그 대미 그 외교 공세를 전개하고 있는데, 향후에 만약 그 일이 잘못됐을 경우에, 상황이 더 어려웠을 경우에 대비한 보험을 드는 성격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중국으로 하여금 명시적으로 국제 제재를 풀지는 못하지만 유엔 안보리 등의 결의안이 있어서 뒤로 여러 가지 그 루포를 만들어서 북한 정권의 생존을 지원하도록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다고 보고요. 더 나아가서는 향후 남북대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제 중국과 북한이 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이제 선언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김정은의 발언과 입장은 중국 시진핑의 발언과 입장에 더해져서 훨씬 더 무게감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중국 방문이 이루어졌고, 앞으로 그 남북 정상회담 어간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할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모든 전개되는 수순은 대미를 상대로 해서 북한이 중국, 러시아, 가능하다면
우리 정부까지 끌어들여서 대미 공동 전선을 형성하는 그 과정의 일환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북중 정상회담까지 이루어졌는데 그 전에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미북 대화를 제의했을 때 김정은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이 대화를 받지 않겠다라는 전제하에 던졌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일단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트럼프가 상당히 의외로 빨리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내심 놀랐을 수 있다고 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대남 관계를 굳힌 다음에 그 여세를 모아서 좀 천천히 이 수순을 전개해 나가려고 했는데 트럼프가 덥석 이제 받게 되니까 북한 당국으로서는 당황했을 수 있고 지금 향후 대미 전략을 어떻게 짤지 상당히 부산하게 움직일 수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직까지 북한 당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그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이 그런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미북 대화를 던짐으로써 이른바 시간을 벌 수 있는데 이 미북 대화 추진 과정에서 시간이 자꾸 소요가 되면 북한 입장에서는 핵 무력을 더욱 고도화할 수 있는 시간 벌기에 악용되는 건 아닙니까?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그 북한이 곤경에 처할 때마다 국제사회의 압박으로 인해서 곤경에 처할 때마다 대화 제의를 통해서 시간을 벌고 보상을 챙기면서 다시 그 합의를 위반하고 핵 개발에 가속화하는 그러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는 그런 그 전략에 속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지만 새로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된 그 볼턴 그 대사의 경우에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없다. 지금 9개월, 1년이면 북한이 미국을 향할 수 있는, 공격할 수 있는 ICBM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 벌기에 악용되는 회담을 할 수 없고 만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김정은을 만나겠다는 기본적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백악관에서도 설명했듯이 북한에서는 오로지 김정은만이 최고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만나가지고 김정은과 단판을 짓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판 성격의 회담이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느냐 안 하느냐를 단판을 통해서 알아보겠다는 확인하겠다는 회담이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이 미죽미죽하고 그렇게 솔직하고 그렇게 담백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회담은 의외로 빨리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만약 이 단판이 어그러지면 예를 들어 북한이 북핵 포기를 거부한다면은 미국의 군사 조치도 이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대단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북미 정상회담 자체가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도 많고요. 지금 반반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단도직입적으로 핵을 포기하겠다라고 솔직하게 그 입장을 밝히지 않는 한 어떤 형태로든 핵을 갖겠다고 계속 이렇게 지연 전술을 쓰는 한 회담은 끝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다음 수순은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이 놓는 수라든가 미국 정부 그간의 입장을 볼 때 다음 수순은 군사 공격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사실 북한 핵 문제가 시작된 이후에 지난 1994년도에 클린턴 행정부 당시에 영변 핵시설을 폭격하기 위한 그 군사적 공격 준비가 있었는데 1994년도 이후에 이제 2018년 올해 들어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공격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런 시기에 우리가 직면해 있는 겁니다. 가령 대북 군사 작전을 할 경우에 거론된 게 코피 작전이라든지 있는데 북핵을 근본적으로 검증 가능하게 제거를 하려면은 지상군이 결국 투입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되는데 과연 이 희생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군사 공격의 옵션은 코피 작전이라고 하듯이 북한 정권에게 군사적으로 강한 충격을 줘서 마음을 돌려먹고 핵폐기 협상에 나오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더 나아가서 좀 더 군사 공격의 범위를 확대해서 북한은 전체적으로 핵과 적어도 미사일 시설 관련된 그 부분들을 다 공격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북한이 반발할 경우에 상당 부분의 희생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국지전이 가능한데 사실 우리 국민들,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이 그러한 전쟁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상식적으로도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특히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 미국 본토를 직접적으로 핵으로 공격하겠다고 말로 다 위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갖춰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실체적인
위협을 제기한 나라는 지금 북한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위협이라는 것은 미국이 건국 이후에 사실 그 과거 냉전시대 소련의 위협 이후에는 가장 미국인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위협으로 실체적인 위협으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미국의 입장을 해서 본다면 한반도에서 막대한 희생을 치르는 전쟁을 하더라도 미국 본토가 북한의 핵위협에 놓이는 상황을 막아야 되겠다는 그런 미국 정부 내지는 일반 조야 국민들의 결의도 상당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박사님께서 최근 발표하신 논문에 보면은 미국의 이른바 안보보좌관, 안보참모들은 이 북핵의 용도가 적화통일, 한반도 적화통일이라는 네. 목적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네. 미국은 본토를 지금 위협받고 있는데 북한과 이른바 빅딜,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한반도를 포기하는 대신 미국 본토를 건드리는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지 말라는 이런 맞교환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그 맞교환 가능성, 미국이 한반도에서 그 영향력을 대폭 빼내가는 대신에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한다는 그 맞교환 방식은 클린턴 행정부 때부터 거론되어 왔던 겁니다. 사실 그 냉전 종식 이후에 그 평화 무드가 국제사회에서 조성되면서 주한미군의 그 주둔 필요성이 많이 저하되었고 미국 역대 정부가 틈만 나면 주한미군을 좀 가급적 줄이고 철수하려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상당히 컸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아시다시피 최근에 미국 정부가 제기한 핵태세 검토 보고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 국방태세 보고서에 보면은 지금의 작금의 국제정치 상황을 강대국 경쟁 시대의 도래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러시아와 미국 간의 강대국 경쟁,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미국 간의 강대국 경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 냉전 시대에 버금가는 첨예한 갈등 구조로 지금 국제사회가 전면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미국으로서 이 동북아 지역에서의 군사적 영향력을 줄이기가 더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많은 것을 주려고 하는 그런 욕구는 있을 수 있겠지만 주한미군 대폭 감축이라든가 철수는 그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은 북한의 핵 문제를 넘어서는 큰 틀에 미중 간의 대립관계가 지금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우리가 북한 핵 문제를 이해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 때문에 미국이 한반도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한반도 대신 일본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일본을 활용해 왔지만 일단 그 일본은 섬나라가 아니겠습니까? 미군이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빠지게 되면은 일단은 이 동해안 지역으로부터 이 아시아 대륙은 중국과 러시아의 손에 넘어간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상당히 소극적이고 수세적인 대응 방식이라고 보고요. 지금 미국이 느끼고 있는 중국의 부상에 대한 그 위협감, 예민함, 그걸 고려한다면 그런 수세적인 방식보다는 이 한미 동맹을 더 강화하고 사실 한미일 3자 동맹을 강화해서 그 핵심은 사실 대한민국입니다. 그 대륙의 최첨단에 우리 한국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한국의 그 전략적 가치는 더 중요해지고 한미 동맹은 훨씬 더 강화될 수 있는 그러한 그 국제적인 상황은 조성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3월 8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백악관에서 브리핑 한 시점과 지금 시점, 현 시점을 비교해 볼 때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그 3월 8일 그 시점 이후에 시간이 지날수록 미북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선뜻 우리의 전달을 받아서 김정일의 정상회담 제의를 수용한 것 자체가 미국 내에서는 상당히 큰 충격이었거든요. 사실 그 너무 준비 없이 받은 거 아니냐.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적으로 그 정치적인 공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거를 그 하나의 카드로 쓰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사실 특히 또 이 정부 관료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정상회담을 받겠다고 한 이후에 냉정을 되찾고 어떻게 이것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 과연 북한의 핵폐기는 가능한가? 북미 정상회담의 결실은 맺을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데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비관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반반이고,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현재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완전한 핵폐기에 북한이 응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정상회담의 성공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정상회담이 결렬이 되건 혹은 성사가 되건 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얻을 게 있지 않습니까? 가령 뭐 11월 중간선거에서 어떤 정치적인 효과를 거두거나 미북 회담이 틀어지더라도 그거를 명분 삼아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부에서는 이제 정상회담을 통해서 사실 일부 북한의 핵 능력을 동결하고, 예를 들어서 ICBM을 뭐 생산하지 않는다든가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한다든가 이렇게 동결 정도에서 합의를 하면은 그것 자체가 트럼프로서는 중요한 성과이기 때문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성과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 보면 그게 합리적인 사고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대통령을 포함해서 폼페오 국무장관, 내정자, 볼튼 국가안보보좌관 모두 이란 핵 합의를 폐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원자력 활동을 중단시키고 고농축 우라늄을 폐기한 이란 핵 합의 자체가 굉장히 불안전하고, 궁극적으로 이란의 핵 포기를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걸 폐기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사실 북한이 어느 정도 동결에 합의한다고 하게 되면 그게 이란 핵 합의보다 나은 합의가 될 수가 없는데, 더 좋은 합의도 폐기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보다 못한 합의를 북한과 합의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좀 부정적인 가능성이 많은 게, 사실 미국 행정부가 우리 이제 한국 정부에서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군사 훈련을 중단하고 이렇게 연기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많이 미국에 여러 가지 양보를 요구를 했고, 미국 정부가 지금까지 다 그걸 수용을 했습니다. 사실 북미 정상회담도 우리가 중재를 서서 미국 정부가 오케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걸 다 수용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정상회담이 우리 정부의 이제 중재에 의해서 성사된 정상회담이 트럼프 행정부의 기대와 달리 결과가 나오고 실패한다면 미국으로서도 할 말이 있는 거죠. 이제 한국 정부 얘기를 지난 한 반년 이상 다 들어가지고 노력했는데 안 됐다. 이제는 우리 방식대로 갈 테니 한국 정부도 협조해라 라고 계산서가 나올 겁니다. 그런 계산서에는 무력 공격을 포함해서 우리가 원치 않는 다양한 보다 공세적인 대북 압박과 제재 조치가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그 가능성에도 플랜 B, 플랜 C에 대해서도 지금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 군사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어떤 반대를 하더라도 미국은 무릅쓴다고 보십니까? 지난번에 사실 작년 중후반에 군사공격 문제가 많이 제기됐을 때, 제 8.15 경축사로 알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한국에 허용없는 어떠한 군사적인 행동도 안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셨고요. 그건 사실 전쟁을 바라는 우리 국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충분히 우리 국가의 최고 책임자로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다만 미국 정부의 반응이 참 흥미로운 게, 그때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도 그랬고 또 현재 국방장관 메리스 장관도 그랬듯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다면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영공과 영해 또 주한미군만 동원하지 않는다면 미국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정부의 요청 내지는 통보 없이 단독적으로 군사작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동북아에서는 북한이 가장 그런 말썽을 부리고 몸값을 올리고 있는데, 미국과 한국, 중국은 북한과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일본만 지금 소외된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이 저는 소외되었다고 보지는 않고요. 일본이 나름대로의 스탠스를 지키고 있고, 지금 미일 동맹 하에서 차분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봅니다. 언론에서 과도하게 일본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것처럼 좀 묘사된 부분이 있고요. 사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는 우리 남북대화라든가 북미대화 또 북중대화에 비해서 훨씬 순위가 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변 사관과 대화를 한다면 일본이 가장 마지막 순서에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일본은 사실
겉으로 드러난 것과 달리 내부적으로 상당히 치밀하게 조용하게 여러 가지 상황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미국의 그 대북 핵 폐기 정책인 CBID에서 잘 모르는 일이 네. 많습니다. 이 네. CBID가 어떤 겁니까? CBID는 옛날 그 부시 행정부 때 사실 그 북한이 클린턴 행정부 때 그 제네바 기본 합의를 가지고 해서 이제 잘 이행하면서 다 핵무기를 포기하고 잘 합의가 이행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후에 드러난 것이 파키스탄과 비밀리에 협력을 해가지고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제 국제사회를 완전히 속인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속을 수가 없다. 이제 북한의 핵을 완전히 폐기시켜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CBID라는 용어가 부시 행정부 때 등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미국이 만들어낸 용어인데 완전하고 이게 북한 영토의 핵의 존재를 다 없애겠다는 겁니까?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불가역적인 거 이렇게 합의하다가 다시 거꾸로 되돌려서 핵무기 개발에 다시 착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못 갖게 하겠다. 검증 가능한 거. 북한의 핵 폐기 약속을 했을 때 철저하게 확인하고 그 검증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완전히 북한의 핵의 그 근본을 다 드러내겠다는 것이 CBID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상당히 엄격하고 사실 리비아식 핵 포기의 다름 아닌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CBID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 CBID에는 이른바 이제 원자력 발전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거기에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이 평화적인 원자력 이용 권한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부분에 논란이 있는데 리비아식 해법을 본다면 평화적인 원자력 이용 권한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 CBID의 원래 보다 좀 엄격한 해석에는 맞는다고 봅니다. 말 그대로 검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검증을 말 그대로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가령 북한이 100개의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도 50개만 갖고 있다고 발표를 하면은 북한이 폐쇄국가이기 때문에 이거를 검증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CBID는 말 그대로 허울버진 명분이다라는 비판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 모든 합의가 잘 이루어지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검증 문제로 다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 25년, 6년간 북한 핵 문제 역사가 그 전철을 밟아왔거든요. 1991년도에 합의한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 합의문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남북한이 핵무기에는 손도 안 대고 핵무기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제철의 농축시설도 안 갖겠다고 합의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후속 합의로 핵통제 공동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비핵화 공동선언을 어떻게 이행하는지 검증하자라고 합의하고 그 핵통제 공동위원회를 출범시켰는데 거기에서 검증 협상하다가 깨진 겁니다. 그 후에 제네바 기본화도 마찬가지고 9.19 공동선언도 마찬가지고 멋들어지게 합의해놓고 당국자들이 전부 다 이제 북한 핵 문제 해결되었다고 샴페인 터뜨렸는데 후에 검증하면서 다 이게 어그러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북한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 검증이라는 것은 내 것을 드러내놓고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그 소련 그 공산주의 체제도 그랬습니다만 북한과 같은 폐쇄 체제, 독재 사회는 검증에 대해서 생리적으로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북한 핵 폐기에 대해서 김정은이 입으로 핵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합의를 하더라도 그 합의를 이행할 수 있는 확실한 검증 장치를 통해서 그야말로 그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우리 두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한은 그런 합의는 무용지물입니다. 조금 더 나아간다면은 이번 미북 회담도 만약에 설사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검증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모든 합의는 후에 그 합의에 서명했다고 해서 우리가 샴페인을 터뜨리면 안 됩니다. 그 합의는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검증을 통해서 그 문제가 다 해결되어야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안심을 하고 두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는 거지. 그 검증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고 이행이 안 되는 경우에는 합의 자체로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오히려 합의를 해놓고 우리가 정신무장을 해제하고 미리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우리가 그 대북 경계감을 느슨하게 했을 때 그때 우리 국가 안보에 구멍이 뚫리는 것이고 국가 안보의 댐이 뚫려서 물이 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계속 경계를 하지 않는다면 국가 안보에 큰 치명적인 해로 올 수가 있고 사실 북한이 지금 이 순간에 핵을 갖게 되었고 대한민국이 북한의 핵 독점과 핵 위협하에 놓이게 된 이 상황이
우리가 당면한 지금 이 상황이 검증에 실패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 북중 정상회담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용어가 이른바 비핵화입니다. 비핵화가 곧 네. 핵심이기도 한데 이 비핵화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 국제사회가 주장하는 비핵화라 이제 북한 당국이 주장하는 비핵화의 의미 차이가 있다고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예, 제가 최근에 뭐 제 글을 통해서도 이제 밝혔습니다만 이 비핵화라는 단어 하나가 결국 북한 핵 문제가 오늘날에 이르게 만들어진 괴물이고 다시 말해서 북한 정권에 집요한 대남, 대국제사회 기만 전략의 산물입니다. 이 단어가 시작된 거는 사실 비핵화라는 용어는 대한민국과 미국이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90년대 초에 한반도 북한 핵 문제가 처음 터졌을 때 우리가 이제 협상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제기한 거는 조선반도의 비핵 지대화입니다. 그 비핵 지대화의 내용을 보시면은 뭐 한반도에서 핵무기 개발이 안 된다는 것은 한 줄이고 나머지 7개, 8개 조항은 전부 다 주한미군을 축출하는 내용입니다. 핵무기가 동원된 군사훈련 금지, 핵무기가 동원된 군사협정 중지, 주한미군 철수 등등등등 결국은 주한미군 철수하고 한미동맹 와해시키는 것이 조선반도 비핵지대화의 그 핵심 내용들인데 91년도 12월 달에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하면서 깜짝 놀랍게도 북한이 갑자기 조선반도 비핵지대화 주장을 철회하고 비핵화라는 우리 용어를 받아들이고 내용도 비핵화 공동선언 내용에 거의 유사하게 우리 내용 90% 이상 받아들이는 안을 제시해서 91년도 12월 달에 비핵화 공동선언이 체결됐습니다. 지금 통일선전부장 하는 김영철이 그때 북한 대표단의 일원이었는데 그때 김영철이 한 얘기가 지금 이 비핵화 공동선언은 남한의 제한 90% 이상 다 받은 내용이다. 당신네들 합의다. 라고 불만을 토로할 정도로 우리 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해서 그 비핵화 공동선언이 체결됐습니다. 우리가 승리한 거고 이제 북한 핵 문제 해결된 거라고 다들 믿었습니다. 근데 그 후속 협상에서 핵통제공동위원회 협상에서 이 비핵화 공동선언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를 협의하는 과정 중에 북한이 다시 제기하는 게 바로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 내용을 소위 이행합의서라는 이름으로 다시 제기했고 그 이후 북미 회담하면서 또 육자회담하면서 사자회담하면서 남북회담하면서 모든 계제에 북한은 비핵화라는 모자만 썼지 그 내용은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 다시 말해서 주한미군 축출하고 한미동맹 와해하는 그러한 조건들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소위 그 미국의 적대정책 해소라든가 체제 보장이라든가 안보 우려 해소라든가 이러한 이름 하에 미국으로부터 또 한미 동맹으로부터 비핵지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요구를 하는 거죠.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면은 핵을 포기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한미군 철수하고 한미 동맹 와야 되는 조건이라면 우리가 그런 조건을 다 충족시키면서까지 북한의 핵폐기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거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조건 제시하면서 핵폐기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엄청나게 큰 꼬리가 작은 몸통을 흔드는 거죠. 예? 그게 지금 북한이 국제사회를 향해서 전개하고 있는 협상 전략이고 전술입니다.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북핵의 궁극적 목표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북한 핵 문제의 궁극적 목표는 북한의 핵 개발에 남북 대결 사실 우리는 아직도 체제 대결 상태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체제 대결 상태에서 단기적으로는 대남 우위를 확보하고 그것이 결국 북한 정권의 생존을 유지하는 길이니까 장기적으로는 대남 우위를 딛고 일어서서 남한을 북한식으로 통일하겠다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이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기 위해 미군의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데 이 전술핵 재배치가 되면은 북한에게 핵을 포기하라고 강요할 수 있는 이런 대의 명분을 잃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비핵화가 국제적인 규범이고 규범 원칙이고 해서 이거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이미 북한은 비핵화 공동선언을 만들 때 이 원칙을 저버렸습니다. 비핵화 공동선언 자체가 서명하고 나서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미 휴지 조각이 된 그 문건이거든요. 지난 한 30여 년간 우리가 북한에 속으면서 속았다는 것도 몰랐는지
속았다는 걸 알았지만 그게 전부 당국자들, 정치인들이 그 책임 면피하기 위해서 그 사실을 안 밝혔는지 모르겠으나 비핵화라는 것은 지금 한반도에서 이미 실종됐습니다. 북한의 집요한 이반과 기만 전략에 의해서 그러한 거를 우리가 그 명분 삼아서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명분일 뿐 국가 이익과 국가 안보, 우리 대한민국의 생존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그 전 세계가 핵시대로 접어든 지가 1945년 이후에 이제 85년 돼 가는데 어느 국가 간에 그 대결 국가 간에 어느 일방이 핵무기를 개발했을 때 다른 일방이 우리처럼 핵무기 개발에 자체 핵무기 개발 손을 놓고 상대방의 핵 포기만을 바라면서 뭐 처음에는 경제 지원 가지고 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경제적인 압박로 가지고 해보려고 하면서 외교 협상에만 매달리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핵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재래식 무력 가지고도 지금 북한이 핵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핵에는 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국가 안보의 국제사회의 진리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 우리가 지난 1950년대 북한에 남침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날아가다 망하다가 미군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과 같이 정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면서 재래식 군사력 대 재래식 군사력으로 맞대응하고 휴전선에서 불안전하지만 그나마 70년 넘게 평화를 유지해 온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우리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일방적으로 허용했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북한의 남침을 당한 것은 아니지만 군사 전략적으로 우리는 이미 북한에게 엄청난 침략을 허용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같은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자체 핵무장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지난 91년도에 철수됐던 주한미군의 전술핵을 다시 들여오고 한미 간의 핵공유 시스템을 갖추고 공동 핵전략을 사용해서 북한의 핵 위협과 핵 사용 가능성을 억제하는 것이 한반도의 지난 70년간 재래식 분야에서 남북한 간의 억지를 통해서 평화를 유지했듯이 핵시대에서도 국민 여러분께서 너무 불안해하실 건 없습니다. 북한이 핵을 가졌다고. 우리가 유사한 핵능력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관계를 전략적 균형만 맞춰놓으면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핵 균형을 맞추는 것이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서고 또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현명하고 어떻게 보면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박사님께서는 주한미군의 전술핵을 한반도의 본토에 배치를 하자고 하셨는데 네. 최근에는 이런 핵미사일의 투발 수단의 발달로 인해서 꼭 굳이 한반도라는 위치에 배치를 안 하더라도 뭐 동해 잠수함을 통해서 배치를 한다든지 미국의 뭐 탄도미사일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해구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굳이 왜 본토에 배치를 해야 한다고? 그 역사적으로 실증된 사례가 지금 서유럽에도 그 5개 나토 회원국의 6개 공군기지에 미국의 전술 핵탄두가 150여 개 정도가 배치되어 있고 나토와 미군이 전술 핵무기를 같이 공유하고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서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 본토에 있는 핵이라든가 잠수함에 있는 핵이라든가 장거리 폭격기에 있는 핵으로 충분하다면 굳이 저 핵무기를 자기네들 땅에 갖다 놨겠습니까? 지난 70년의 그 역사가 증명하듯이 핵을 가지고 있는 상대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억제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장소에 또 유사시에 가장 사용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파괴를 가진 전술핵을 갖다 놓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전술핵 재배치는 그러면은 심리적으로 접근한다고? 심리적으로뿐만 아니고 북한 정권에 대한 심리적인 측면은 아니고 실제적으로 억지가 실패했을 경우에 사용 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대단히 필요한 것이고요.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 그 국제사회에서 걱정하는 문제는 러시아와 북한이 유사한 핵 전략을 구사한다는 겁니다. 어떤 핵 전략인가 하면은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침공해서 크림반도 그 탈취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과거에 발틱 삼국들이라든가 이런 데에 군사적으로 재래식 군사적으로 침공을 해서 일정 부분의 영토를 획득하고 서유럽과 미국이 대응해서 개입하기 전에 개입하려고 할 때 전술 핵탄두를 터뜨려 가지고 개입을 막겠다는 소위 그 핵 확전 우위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사하게 북한도 지금 한반도에는 북한만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핵 없고 미군도 핵이 없거든요.
저 멀리 가 있는 본토에 있는 장거리 핵폭격 시간 걸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한반도의 핵독점을 활용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북한 분이 뭐 병영도를 공격한다든가 수도권 북부를 공격해가지고 일정 부분을 확보하고 우리 한국과 한미 동맹이 반격 태세를 갖춰서 반격하려고 할 때 핵을 먼저 사용할 경우에 반격이 이루어지겠냐 하는 겁니다. 굳히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한 핵전력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핵전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빨리 전술을 갖다 놨고 바로 코앞에서 북한과 대응을 해야 됩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4월 27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네. 이 판문점을 장소로 삼았는데 만약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어디가 된다고 보십니까? 미북 정상회담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판문점 우리 그 평화의 집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미 김정은이 한번 왔었고 정상회담을 한번 했었기 때문에 트럼프도 또 김정은과 같이 이동을 하면 되니까 가능성이 높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김정은이 워싱턴을 방문한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정상회담 자체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시간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둬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국민은 우리 육해공 정규 전력이면 북한의 핵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른바 이제 재래식 전력이 강하면은 핵도 이길 수 있느냐 이런 착각이나 오해를 하는데 왜 이게 불가능한 겁니까? 핵무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가공할 만한 재래식 무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파괴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작년에 왜 남한산성이라는 영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 시대에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의 비교를 어떻게 그 영화에서 비유해서 이해하시면 되냐면은 이제 남한산성에서 최후의 결전을 앞두고 이제 그 청나라 군대가 그 홍위포라고 명나라에서 획득한 그 홍위포를 배치해 놓고서 이제 결전을 앞두고 또 남한산성 내에서 우리 조선 군인들은 창, 칼 갈고 조그만 야포 같은 거 준비하고 해서 결전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막 시작됐을 때 그 당시에서 가장 파괴력이 있는 홍위포 쫙 배열한 거 그거 빵 하고 몇 발 쏘니까 남한산성 안에가 아수라장이 되지 않습니까? 총 한 번 제대로 쏴보지 못하고 혼비백산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원자탄, 수소탄을 우리 남한을 향해서 쐈을 경우에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단순하게 좀 비유적으로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재래식 군사력이 강력해도 핵무기는 이길 수 없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재래식 무기 중에서 제일 큰 무기가 소위 마더 오브 올 밤이라고 해가지고 모압이라고 해서 지난 한 2년 전에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지하에 숨어 있는 ISIS 게릴라들을 사살하기 위해서 한 번 썼습니다. 예, 한 번 썼는데 그 엄청난 파괴력의 재래식 무기 한 발 가지고 수십 명도 못 살상했습니다. 예? 핵무기가 무서운 이유는 핵무기가 사용된 이후에 퍼지는 방사능과 같은 그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방사능도 있지만 일단 파괴력 자체가 크기 때문에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터진 재래식 소형 핵탄두 하나가 서울 도심에서 터진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수십만의 사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한 발이면은 우리는 전의를 상실하게 될 겁니다. 박사님께서 서두에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북한의 핵을 대항하기 위해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함과 동시에 핵 공유를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박사님이 최근에 발표하신 논문에는 이제 거부 억지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 거부 억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일단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할 것이 한반도는 이미 핵 시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38선 이북에 우리의 적대 세력인 북한군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핵무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논란이 많습니다만
10,000km 이상 떨어진 미국 본토에 핵을 날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되면은 수백 킬로 안에 놓여 있는 대한민국은 이미 북한 핵의 실질적인 위협에 놓여 있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는 북한 핵 위협에 살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전술핵을 대비하는 것은 일단 방어적인 조치입니다.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못하게끔 하는 억지 차원의 조치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만약에 우리가 핵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대비한 방어 태세에도 군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방어 태세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혀 그게 안 돼 있거든요. 또한 대한민국의 군사 전력과 교리도 북한이 핵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우리의 상대는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핵을 상정한 적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상황을 상정한 군사 전력과 교리를 만들어야 되고 군 사관 생도들과 군 장교들, 군 병력들도 다 그런 방향을 염두에 둔 교육으로 전체적으로 재편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사회가 핵 공격을 상정하는 핵 공격에 대비하는 국가로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정비해야 되는 거고요. 억지를 한다는 얘기는 억지 전략은 이제 상대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우리에 대해서 사용하지 못하게끔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무기, 더 나가서 더 강력한 무기를 보유해서 상대가 전쟁을 걸어오지 못하게끔 생각 자체를 못하게끔 하자는 것이 이제 억지 아니겠습니까? 이 억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복 억지와 이제 거부 억지가 있는데 보복 억지라는 것은 상대가 예를 들어서 북한이 남침했을 경우에 우리가 북한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보복을 할 수 있다는 능력을 시연함으로 인해서 북한의 남침을 막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소위 미국의 전략 핵 자산을 통한 억지입니다. 지금 본토에는 여기 한반도에는 없지만 미국이 본토에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그 파괴력의 ICBM, 메가톤급 ICBM들, 잠수함 탐도 발사 미사일들, B-52, B2에 탑재 가능한 그 다양한 종류의 그 전략 핵무기들, 이런 것을 통해서 남침만 하면은 우리가 이걸 통해서 북한을 완전히 정권의 종식을 이루겠다는 거부 억지인데 이것이 유럽에서도 그랬었습니다. 유럽에서도 그 초기에 50년대 중반까지 소련이 핵무기를 개발해서 실전 백개하기 전까지 미국이 소련에 대해서 소유럽의 동맹국들을 방어하면서 했던 전략이 보복 억지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지금 소련이 핵무기를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소련도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고 북한도 ICBM 개발해서 곧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이 소련이나 북한을 정권의 종말을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보복하겠다는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소련이 미국 본토를 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복 억지의 개념은 억지의 대상인 소련과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순간 그 효용성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미국이 가지고 들어온 것이 소위 전술 핵무기를 전장에 실전 배치해가지고 소규모 전쟁, 국지전쟁에는 거기에 걸맞는 전술핵으로 대응하겠다고 하면서 미국 본토는 그 보복의 그 소련이라든가 북한의 보복 위로부터 벗어나고 그 대신에 그 동맹인 서유럽과 북한도 이 작은 규모의 전술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게끔 체제를 갖춰 놓음으로써 소련이라든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겠다는 그것이 거부 억지인데 그 거부 억지 개념이 지금 유럽에서 작동하고 있는 거고 지금 한반도의 경우에는 주한 미군의 재래식 전력이 한반도에 존재하면서 북한의 다양한 그 재래식 군사도발을 막아왔지 않습니까? 이것이 거부 억지입니다. 재래식 분야에서는 거부 억지가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현장에 배치되어 있어가지고 도발시에 지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겁니다. 핵의 경우에는 지금 전술 핵무기가 한반도에 없기 때문에 거부 억지 태세가 아닌 거죠. 예? 그래서 핵무기도 지금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처럼 빨리 전술핵을 들여와서 우리가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해서 현장에서 지금 대응할 수 있는 비례적으로 지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놔야지 북한의 핵 도발과 핵 위협이 억지가 됩니다. 재래식 분야에서처럼 핵에서도 전술 핵무기를 주한 미군의 핵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해구산보다 조금 발전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해구산인데요. 해구산을 보다 실제적으로 강화하자는 거죠. 그 해구산의 폴대를 우산대를 좀 더 한반도에 가까이 놓고 또 우산의 그 우산살도 보강을 하고 예? 그 우산의 질도 좀 예? 강한 그 천으로 다시 개조를 해서 좀 더 튼튼한 해구산을 한반도 인근에서 딱 같이 쓰고 있어야지 북한이 쉽게 우리를 넘보지 못한다.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북핵 위협이 점점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데 박사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북핵 대피 훈련도 하고 전 국민 차원에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현 정부 입장에서는 그럼 북핵 대비 훈련을 하면은 국민들이 불안해한다 네. 이런 의견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 정부는 북한이 실제로 핵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그런 발언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그 우리가 북한의 핵 개발과 북한의 핵 위협 또 북한의 핵 위협을 못 느꼈으니까 그 대비 태세가 안 갖춰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그 소홀함과 그런 그 준비 부족 이것이 현재 문재인 정부만의 일은 아닙니다. 사실 노태우 정부 때 핵 문제가 시작됐는데 그 이후 역대 진보 정부, 보수 정부 할 거 없이 역대 모든 정부가 북한의 핵 능력을 사전에 제어하고 또 핵 능력이 일정 수준에 도달했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 국가적인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게 전부 다 소홀하고 부족했습니다. 대한민국 자체의 정책 실패입니다. 특정한 정부의 실패가 아니고 이런 사실을 우리가 하루빨리 깨닫고 우리 현 정부에서 진보 보수 따를 거 없이 현 정부에서 이 문제를 빨리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책을 세워주기를 바라는 거죠. 사실 모든 국가 안보 문제가 그렇지만 특히 이 북한의 핵위협에 대처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진보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대통령이 올바른 정책을 채착해서 나간다면 전 국민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격려하고 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진보 보수 정권 모든 정권이 북핵에 대해서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왔는데 네. 보수라고 불리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도 결국엔 북핵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기 있는 정치인, 솔직한 관료, 군인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국민들의 앞에 나서서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북핵 정책이 실패했습니다.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분단 이후에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초유의 북핵 위협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 중리를 모아서 이 북한의 위협에 대처해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새로운 국가 전략, 안보 전략을 짜고 태세를 갖춰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같이 나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책임 있는 지도자가 없었다는 것.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서 그것이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고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처지에 놓이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른바 3차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네.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계셨었는데 박근혜 정부도 뭐 남북 정상회담 같은 시도나 뭐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정확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이명박 정부 때도 그렇게 남북 관계라든가 통일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의 그 중요성과 심각성을 갖고서 출범한 정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들 기억하시다시피 박광자 씨가 금강산 관광하다가 피격되지 않았습니까? 그날 이명박 대통령이 뭐 하셨어요? 국회에 나가서 남북대화 제의하셨어요. 그 사실을 알고도 굉장히 무책임한 그런 경우거든요. 사실 이 남북대화라든가 정상회담 이거는 모든 정치인들이 매력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이후 모든 우리 정치인들이 남북대화를 시도를 했었고요. 하지만 이제 그런 북한 정권의 전략 또 항상 남북대화는 상대의 북한이 틀면은 언제라도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사상 누각과 같은 거라는 거에 대한 남북관계의 대화의 근본적인 한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국민적으로 좀 공감을 하고 현재 남북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남북대화의 진행 상황을 직시하면서도 그런 근본적인 한계성과 위험성 그걸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일종의 모토 중 하나가 통일은 대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뭐 통일이나 남북 관계를 위해 어떤 노력 같은 게 구체적으로 있었습니까? 그 많은 분들이 통일인 대박이다 하면서 이제 박근혜 정부가 뭐 인위적으로 뭐 그 한국 주도의 통일을 실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들을 가지고 계신데 그 뭐 통일준비위원회에 여러 준비위원들이 같이 모였던 뭐 반공개 회담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한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 뭐 통일이 그렇게 쉽게 오겠느냐 하는 그런 그 근본적인 문제 그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제 남북 대화 사실 그 한 번 더 신뢰 프로세스라는 것이 남북 관계를 좀 개선해 보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출범하기 전에 인수위 시절부터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고 이런 그 도발이 연속되면서 그런 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동력이 상당히 떨어졌던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북한 핵 문제가 있어서 대북 제재를 하고 군사적으로 대처하는 과정에도 남북 대화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화를 통해서 일단 전쟁 중에도 만나서 대화한다는 그 얘기 있듯이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좀 아쉬운 점은 박근혜 정부에서 그 남북 대화를 북한에 대한 경계심을 너무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남북 대화 자체에 소홀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그 평가를 받는 것이 좀 아쉽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게 2016년도에 그 인천 아시안 게임 때 소위 그 북한의 3인방이 오지 않았습니까? 김양건, 그 최용해, 황병서 이 사람들이 갑작스레 방문했는데 그때 그분들을 그냥 하루 있다가 가게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가 좀 며칠 더 머물도록 그렇게 권유를 할 수도 있었던 거고 그런 하나의 계기를 잡아가지고 남북대화의 실마리를 풀었어야 되는 거죠. 또 발목질의함 가지고 이제 그 판문점에서 회담을 할 때도 상당히 이제 그때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왔는데 그것도 좀 우리가 잘 계기를 잡아가지고 좀 지속 가능한 남북 대화의 틀을 열어가는 그런 부분에서 좀 상당히 아쉬움이 있었다 그런 생각입니다. 박사님께서는 이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데 네. 북한이 핵 무력이 점점 고도화될수록 이 대화 입장에서는 갑을 관계가 바뀌는 거 아닙니까? 북한이 이러면 갑이 되고 우리가 을이 되는데 그러면 대화의 실효성이 점점 줄어들고 저희의 자리가 줄어드는 건 아닌지. 맞습니다. 바로 그 문제 때문에 남북 대화를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압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빨리 한반도의 전술을 재배치해서 한미 핵공유 시스템을 갖춰놓고 핵이라는 소위 그 핵의 세계에 대한민국이 한 발 들어나야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그 우선골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하에서 남북 대화를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대화를 해서 상대를 이해하고 북한도 우리를 이해하게끔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그 특정한 국가가 처음으로 핵무기를 개발해가지고 이 핵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하고 그 생각을 막 그 혼란스러운 상태. 지금 북한이 그런 상태거든요. 그럴 때가 상당히 제일 위험하고요. 군사 전략적으로 보면은. 특히 두 당사자 간에 그런 상황에서 남한은 핵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훨씬 군사적으로 도발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남북 대화를 채널을 뚫고 대화를 유지하는 것은 당연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대화의 중요한 전제 조건은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는 겁니다. 그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데 호랑이에 잡혀먹는 그런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결국은 대화를 추진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대화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민주화 박정희 대통령부터 말씀하셨는데 왜 대통령들이 남북 대화 혹은 남북 통일 문제에 이렇게 관심을 갖습니까? 가령 뭐 경제 문제라든지 다른 문제도 있을 텐데 혹시 박사님 보시기에는 뭐 대통령이란 분들이 전부 다 정치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치인들로서는 가장 임팩트가 있고 또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을 만한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 있는 가장 그 매혹적인 분야가 남북관계이고 통일 문제이기 때문에 그는 북이나 남이나 다 마찬가지고 또 진보 대통령이나 보수 대통령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박사님이 보시기에 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나 혹은 대외 정책에 대해 조언을 하실 게 있으면 한마디. 지금까지 대통령 본인께서 대외적으로 발표하시는 스탠스는 저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입장을 발표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세간에서도 이제 지적이 되고 언론에서도 누차 지적이 되는 문제지만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대외적으로 발표하시는 내용과 실제 정책으로 집행되는 내용 내지는
그 밑에 참모 집단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괴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그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시급히 해소되고 그런 괴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서도 중요하고 국제적으로 정부가 또 신뢰를 받고 대미 대중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협상력을 제고하는 데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를 이루는 이른바 참모 집단의 과거 운동권 출신 특정 이념을 이제 신봉했던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대북 정책이나 뭐 이런 정책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데 이럴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그 내부적인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지난 그 분단 이후에 지금 2017년, 18년 이 시기에 우리가 대한민국의 위치는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을 상대한다는 절대절명의 전혀 새로운 우리의 선배 세대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상황이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되고 계속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남북관계도 좋고 다 좋은데 결국은 대한민국이 생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의 핵은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공할 무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진보 보수가 있을 수 없고요. 결국은 정부의 정책은 정부야. 대한민국의 정책은 정부의 대통령은 대통령께서 끌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야가 다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을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사실 뭐 전세대 개배치 문제는 마찬가지입니다. 국회를 포함해서 공론의 장을 거쳐서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해서 대통령께 건의하면 저는 대다수 국민 여론이 지지하는 정책이라면 대통령께서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사실 이번에 이렇게 지금 정상회담의 높은 희망과 여러 가지 장밋빛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데 이 분위기가 장미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아무런 상황으로 다시 복귀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생존 차원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정말로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고 그런 부분 차원에서 정부와 우리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국가 생존 차원에서 결단을 내리시면은 그 결정은 아마 6.25 전쟁 이후에 우리가 분단 70주년을 유지한 게 한미 동맹과 그걸 통해서 이제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면서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역사적인 결단에 비유되는 큰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다 지혜를 모으고 뜻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6.25 전쟁 이후 최대의 안보 위협이 2018년이라고들 하는데 북한이 4월 말에 정상회담을 잡은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4월 말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5월 말에 미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집니다. 또 6월에는 6.15 공동선언을 같이 열고 8월에는 광복절 행사를 남북이 공동으로 개최를 합니다. 또 9월 달에는 추석을 계기로 해서 뭐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지 이산 가족 문제, 또 10월에는 14 남북 공동선언 뭐 재확인 이런 식으로 북한의 공세적인 그런 대남 정책이 펼쳐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모든 시나리오들이 4월 27일 날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 핵을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서명하고 핵 포기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꼭 있는 핵 다 포기하는데 몇 년이 걸리지는 않겠죠. 그렇게만 한다면 그 수순 다 밟아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김정은이 명확하게 핵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그 모든 캠페인은 그야말로 북한이 우리를 기만하고 선동하기 위한 전략 전술이죠. 사실 지금 북한의 전략은 남북관계를 이렇게 일찍 트는 게 핵은 미국과 논의할 상황이니 북한과 너무 남한이 끼어들 상황이 아니다라는 게 지금까지 기본 입장 아니겠어요. 사실 지금 김정은으로서는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고 해도 지난번 시진핑 만났을 때 했던 얘기, 한 두세 줄 되는 그 얘기 이상 할 게 별로 없을 겁니다. 할 생각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사 전략적인 문제는 빼고 경제적인 문제, 사회, 문화, 뭐 예술 얘기하지 않습니까? 스포츠 이런 부분에서 남북 간에 우리 민족끼리 이렇게 잘 지내면서 결국 노리는 것은 북한이 핵을 가져도 우리에게 위협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스며들게 하려는 그러한 소위 평화, 공세와 전략의 일환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은이 핵을 포기한다는 명시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면. 박사님 보시기에는 북한이 핵을 진정으로 진실되게 포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북한에 김일성 세습 정권이 존재하는 한은 제로고요. 결국은 북한 내부에서 일반 국민들과 광범위한 그 엘리트 그룹들이 핵을 갖는 것이 본인들의 삶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의견을 결집해서 정권을 상대로, 지도부를 상대로 그런 의사를 조직적으로 표출할 수 있을 정도로 북한 내부가 변화돼야지만 북한 핵 문제의 길은 열린다고 봅니다. 이란이 바로 그런 경우거든요. 이란은 그런 그 조직적인 결속력을 가지고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발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핵 포기가 가능했던 겁니다. 제재도 먹혀 들어왔던 것이고요. 북한은 근데 좀 그런 이란 모델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 사회 내부의 근본적인 변혁이 관건인데 그거는 시간이 걸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회 자체를 변화시키는데 얼마나 시간이 필요하겠어요. 10년, 20년 빨라야 한 세대, 잘못하면 두 세대도 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북한 핵 문제는 지금 뭐 우리 대통령도 그러신 것 같고 특히 트럼프는 당대 자기 임기 중에 뭘 해결해 보겠다고 이렇게 서둘고 이렇게 뭐 조바심도 내고 그러는데 사실 트럼프뿐만 아니라 모든 역대 한국, 미국 대통령들이 다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빨리 그 생각을 버리고 이거는 장기전이다. 차분하게 우리가 북한 핵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인정하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생존 능력을 확보하면서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런 전략을 펴는 것이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서도 가장 바람직하고 유일한 대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이 남아 있는데 이거를 어떤 관점으로 보면 좀 더 문제를 본질적으로 볼 수 있는지 시청자들에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지금 앞으로 예정된 두 번 정상회담의 핵심 키워드, 핵심 어떻게 보면 가장 유일한 하나의 의제는 북한 핵 폐기입니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의사를 보이는 건 물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느냐 안 하느냐 정상회담 한번 해보면 결판 납니다. 남북 정상회담이든 북미 정상회담이든 그것만이 유일한 관전 포인트이지 그 이외에 다른 교류협력이라든가 인도 지원이라든가 경제발전이나 이런 모든 것은 그야말로 사소하고 부차적인 사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관계가 발전해야 되고 우리가 북한 동포들 지원해야 되고 저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북한 보통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저 또한 가지고 있는 절박한 심정입니다만 그러한 모든 문제가 부차적이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당면한 안보 위협이 심각하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서 인식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